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11단원 일상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에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정치 단원을 공부를 할 겁니다. 9단원이고요. 정치생활과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의 그 기능, 그리고 정치가 어떤 이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그 민주주의라는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정부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과서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6페이지가 되겠네요. 166페이지 정치와 정치생활 간단하게 여러분 디지털 교과서 활용해서 영상 한번 재생해 보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서 167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강의에 같이 올려놨던 그 활동지 있죠? 정치 첫 번째 활동지 같이 펼쳐놓고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갈 건 이제 정치의 의미입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정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정치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정치 정치가 뭘까요? 그래요.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다양하게 이야기해준 그런 개념들과 비슷한 개념, 일맥상통하기도 하는 건데,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그 정치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치란 사회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다.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그럼 사회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 가치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재화 같은 건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가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어때요? 희소하죠? 희소. 우리가 희소성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기회비용을 공부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3학년 때 경제를 공부하면서 같이 배울 건데, 아무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 그 양이 적은 거죠. 사회적인 가치가 희소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돈, 권력, 명예 이런 거 있죠. 모든 그 사회에서 원하는 가치가 희소하기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해요. 서로 가지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요. 갈등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 갈등을 누군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A랑 B랑 싸웠어요. 근데 중간에 C가 와가지고 A 손을 들어준다거나 B 손을 들어줘요. 그럼 A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B는 굉장히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결과에 만족하겠어요?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또다시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거죠. 권위를 가진 사람. 이걸 보통 누가 한다 그래요? 이 권위를 가진 사람. 이걸 나눠주는 게 누구 역할이에요? 그래요. 우리 정부의 역할인 거죠. 정부가. 국민한테 이게 힘을 부여받은 정부가 이거를 나눠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국가기관이겠죠. 그렇죠? 국가기관. 입법부 행정부도 마찬가지니까요. 국가기관이 이런 가치들을 적재적소하게 나눠주는 것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꼭 여러분들 그 국가기관에서만 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이 사회적 가치는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또 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실에서 아니다. 여러분 집에서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 똑같이 평등하게 가질 수도 있고 제일 어른이 가질 수도 있고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누군가 가질 수 있겠죠. 집안에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데, 그런 갈등을 누군가 하나가 이게 중재를 해주고, 자 그럼 이렇게 결정하기로 하자, 따르자라고 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그래야겠다라고 이렇게 수긍하는 것, 그런 것들이 권위를 가진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활동지에 나와 있는 거,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이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좁은 의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 협의, 좁은 의미. 그래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력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방금 권위라는 말도 나왔고요. 이건 잠시 후에 권력, 권위, 그리고 폭력, 선동 이런 거 같이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좁은 의미에서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들, 정치인들의 활동을 정치라고 하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를 뭐라고 하냐면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해 주는 것.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 문제잖아요. 그렇죠? 공공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든 활동들을 정치라고 합니다. 공공의 문제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그럼 이런 정치가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능이 되겠죠. 여러분 교과서로는 16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정치의 기능. 그래요. 뭐 크게 보면 이걸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기능 이거죠.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의견을 조정해서 갈등을 완화시켜 주고요. 서로 그래요.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서로 자기들의 이익이 되게 행동할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는 역할이 정치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막 분쟁만 하고 있어요. 계속 싸우고 있어.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조정됨으로써 한 발짝씩 양보를 하고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통합에 기여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정치의 두 번째 기능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정치의 역할입니다. 공동체,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이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공동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내야 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또한 정치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다툼이나 서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논쟁을 하는 것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맨날 싸움만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적절한 막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수준에서의 갈등과 논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바람직한 정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국가와 국민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여러분 교과서 한 장 넘겨서 168페이지입니다. 국가의 역할은 뭘까요? 국가 역할. 시민의 동의, 지지를 바탕으로 무엇을 행사해야 돼요?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시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권력은 그냥 폭력이고 힘이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다양한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조정을 해줘야겠죠. 독재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요구를, 그렇죠? 또는 의견 다소 괜찮습니다.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반영하려고 노력해 줘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최대한은 무리한 요구까지 다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선에선 되도록이면 다 들어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 굶지 않고 우리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아무거나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정치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바람직한 정치가 유지되기 위해서. 자, 첫 번째로는 국가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해줘야 되고요.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국가의 권력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되고요. 통제해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권력의 세 가지 속성 중에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하고 소수한테 집중하려고 하고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맛을 들리면 이걸 계속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면 불편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감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도 우리 시민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기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누가 해주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달에서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 유명한 법언이 있죠. 법에 대한 명언.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자기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자, 네 번째, 공동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함께 사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 다 죽고 나면 결국엔 혼자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나도 사는 방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정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 171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1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민주정치가 이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한 3단계 정도로 볼 거예요. 자, 시간 순으로 보면, 자, 첫 번째로는 고대 민주정치입니다. 고대라면 옛 고자 써서 아주 옛날이죠. 고대 민주정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그리스, 고대. 그래요.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 이거를 먼저 볼게요. 자, 예전에는요, 이 발달 배경을 잘 볼게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직접 정치에 참여했어요. 자,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부터 보겠습니다. 고대 아테네, 고대 옛 고자를 써서 아주 옛날이죠. 옛날에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민주정치가 원래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테네 민주정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직접 민주정치입니다. 직접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는 아니고, 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정치인들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당시 옛날로 돌아갈게요. 오늘과 다르게 고대 아테네는요, 영토가 작았어요. 아테네 하면 여러분들 그리스 있죠. 그리스. 그 막 뭐 음료수 광고에 나오는 그런 거, 자전거 타고 가면 막 파란 바다, 하얀색 지붕, 그죠? 하얀색 집 있는. 자,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넓은 평지가 없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섬이나 이렇게 뭐 해안가 이런 데 이제 작은 도시 단위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영토가 작아요. 영토가 작으니까 인구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인구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국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국가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작은 규모 도시국가라고 하는데, 이런 도시국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뭐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 삐용삐용 할 때 그 폴리스가 아니라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도시국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활동 대부분을 뭐 가끔 뭐 전쟁이나 이런 거 통해서 얻어냈던 노예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노예들이 일을 하니까 노예를 부리고 있는 주인들은 시간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가지고 서로 한마디씩 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사회가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 들어갈 말 알겠죠?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도시 국가였고 생산활동 대부분을 노예가 담당하여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시간과 여유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뭐예요? 직접 민주 정치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민회라는 곳에, 이제 민회라는 것에 모여가지고 법률이나 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뭐 결정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들은 그래도 이제 뭐 대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대표를 오늘날처럼 뭐 선거를 통해서 뽑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추첨을 통해서 또는 윤번제 돌아가면서 대표를 했었고요. 누구나 공직, 오늘 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제한적인 민주정치예요. 민주정치, 모든 사람이, 시민이 다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해놓고서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해놨어요. 자격을. 엄밀히 따지면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그래서 당연히 여자 안 됐고요. 외국인 안 됐고요.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당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모든 사람이 투표에서 참여하고요. 뭐 손 들고 이렇게 막 한 표씩 행사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내 생각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막 말을 되게 잘하는, 웅변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현혹돼가지고 투표를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독재자로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국가나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걸 실시했냐면, 이 도자기를 깨요. 도자기를 깨면 조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도자기 조각에다가 독재자나 그 자유를 위협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10년 동안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를 운영했어요. 뭐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길지도 않았고 10년 동안 나갔다 오면 이미 그 돌아왔을 때는 입지는, 정치적인 입지는, 힘은 없겠죠. 그죠? 이렇게
사실상 거의 뭐 정치적인 사형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로 운영했었던 것이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였다. 자,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보면 여기 뭐 디지털 교과서에 도편 추방제 이렇게 생겼다고 나오죠, 그죠? 또는 여러분들 거기 아테네 민주정치를 체험해 보려면 그 디지털 교과서 이제 VR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소개해 줄게요. 요거 따로 앱을 설치해 가지고 VR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볼 것 같고요. 실행하면 요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 체험. 이거는 VR로 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자, 3D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보면 아테네 민주정치 체험. 자, 이렇게 여러분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자, 누가 참여할 수 있었나 봅시다. 뭐 여기 성인 남성. 자, 의회에 참여하기.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뭐 외국인 노예 여성 참여 가능한지. 자, 참여 불가능. 자, 뭐 이런 것들도 나오죠.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지금 VR 체험해봤는데 요런 VR 컨텐츠 같은 경우를 지금 선생님이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서 점점 확장이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봤어요. 직접 민주주의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냐면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와서 근대로 가볼게요. 근대 사회. 가까울 근자예요. 지금 우리 현대 지금 사회랑 가까운 곳 근대 민주주의를 보겠습니다. 근대 민주정치는 오늘날이랑 좀 비슷한 민주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은 직접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가 어렵겠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대신 우리 의사를 표시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 또는 대의 민주정치가 시작됐던 것이 근대 민주정치인데,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자, 대신한다는 얘기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자, 그 이유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대 민주정치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찾고자 왕과 귀족에 대항하면서 생겨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왕이 마음껏 사람들한테 뭐 폭력도 행사하고 뭐 자유도 억압하고 세금도 만들어 뜯어내고 귀족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자유와 권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억압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부당하다라고 의식이 깨이면서 그 권력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를 찾아온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3대 시민혁명. 그래요. 영국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어낸 영국의 명예혁명 있고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대혁명이라고도 하고요. 프랑스 혁명. 여러분 그 아마 영화에 보면 그 무슨 영화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깃발 들고 막 사람 나오는 레미제라블 이런 거 같은 그런 경우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이런 3대 혁명이 있는데, 자, 요런 혁명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찾으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뭐 이제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우리 대리자를 뽑아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시민들이 이 대표를 어떻게 뽑냐면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요. 그래서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죠. 내가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내 의사를 그대로 전해준 사람을 뽑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민주정치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 지금 우리 뭐 서울 가다 보면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게 여기서는 의회라고 부릅니다. 의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라고 하지만 의원을 뽑은 거니까요.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 민주정치가 이루어졌던 시기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제한적인 민주정치다. 자, 어떻게 제한됐었냐? 당시에 이제 근대 민주정치 사회에서는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농업이 아니라 이제 상공업으로 점점 오기 때문에, 자, 상공업으로 돈을 많이 축적한
남성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만 세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낸 사람들만 참여하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는 이전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제한된 거죠. 그 때문에 돈이 없었던 빈민이나 여전히 여성 참여가 없었고요. 그리고 자본을 갖지 않은 그 노동자들 있죠. 그리고 농민, 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에서 많이 배제됐습니다. 자, 민주정치 발전 과정을 잘 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왔는데 그죠? 오늘날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날. 자, 현대의 민주정치를 보겠습니다. 현대. 자, 오늘날 민주정치를 잘 보면 여러분 교과서로는 172페이지예요. 오늘날은 참정권이 뭐냐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뭐 기존에 참여하지 못했던 뭐 여자, 그다음에 뭐 빈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는 참여할 수 없냐라고 하면서 선거권을 확대해달라.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참정권 확대 운동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자,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정한 그 나이, 일정한 자격이 되면 누구든지 주는 거예요. 그때 뭐 재산이 많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일정한 자격만 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보통 선거가 실시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뭐 4대 선거 원칙 배웠었죠, 그죠? 보통 선거가 실시되면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정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보통 선거제, 성별이나 신분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선거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자, 우리나라 몇 살부터 선거할 수 있어요? 투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 19세, 그죠? 19세 내려왔죠. 만 20세였는데, 그죠? 아마 이제 점점 내려갈 것 같아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의 민주정치 실시. 오늘날도 근대랑 마찬가지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직접 참여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민주주의의 등장. 자, 최근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대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뭐 댓글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전히 한계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시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기는 어려워요. 반영되긴 되는데 이걸 안 들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시와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안 되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자, 반영되기 어렵거나 정치적 무슨 문제? 무관심 문제. 자,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 게 많죠. 그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게 막 정치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한단 말이에요. 현대 사람들이. 그죠? 정치적인 무관심.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자기가 국민이 뽑은 대표인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 문제는 그냥 권력 남용이나 독재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보완하기 어떻게 되냐? 뭐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잖아요. 지금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 간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게 뭐가 있냐면 뭐 대표적인 수단이 국민 투표입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 정치인을 뽑는 이런 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정책, 뭐 수도를 옮긴다거나 뭐 이런 어떤 뭐 다른 나라 뭐 헌법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의견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 표씩 찍는 거예요. 뭐 비슷한 개념으로 주민투표 같은 것도 있죠. 뭐 동네 근처에 어떤 뭐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산이 있어요. 마을에. 이거를 막 시에서 막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걸 뭐 개발해달라 또는 개발하지 말아달라고 직접 뭐 이렇게 시비가 뭐 갈등이 붙었을 경우에 이걸 투표를 결정하자. 그 사람들이 직접. 이런 것들도 다 주민투표, 국민투표 같은 경우가 되겠죠. 또는 국민 소환. 이 소환이라는 게 뭐야? 불러들이는 거죠. 공직에서 내려오세요. 이거죠. 이것도 그냥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 이상이 찬성하면 이제 내려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민주주의, 정치란 무엇인지, 정치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그리고 민주정치가 발전해온 과정들을 한번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럼 도대체 자꾸 민주주의 말씀하시는데 민주주의가 뭔지, 민주주의의 뜻을 한번 볼 거고요. 이걸 실제로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